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박윤조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지문은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에서 30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기억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 나실 텐데 이 지문은 법 영역에 관한 지문입니다. 법 지문 하면 머리가 아프시죠? 생소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게 이 법 영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난해한 개념들이 나열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법 영역, 다시 말하면 정보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게 수험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온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 지문을 보는 이유도 4개의 문제가 나왔지만 4개의 문제 모두 다 정답률이 5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법 지문 읽기도 어렵지만 문제에 접근했을 때 내가 읽은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법 지문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방법은 난해한 개념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문제를 푸는데 계속해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나기 위해서 법 개념, 이 나열된 것들을 서로 관계를 지으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를 통해 관계를 기억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쓰는 순간 아마 이 지문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점유와 소유라고 하는 두 개의 화제를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유 같은 경우에는 점유란이라고 해서 사실상의 지배 상태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소유 같은 경우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쓰고 있습니다. 칠판에 쓰는 순간 느껴지시죠? 여기 있는 것처럼 난해한 개념이 나열되고 있다. 기억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정리만 한다고 기억이 되면 저도 정리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점유라는 개념과 소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기억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이고,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죠. 이 Q가 있으면 A가 밑에서 답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Q를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근데 질문 속에는 점유와 소유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물건의 주인, 이렇게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지배, 어려운 말이지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점유와 소유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점유와 소유라는 것 사이에는 이에 비해 라고 해서 두 개가 서로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있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주는 말, 마지막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는 따라서 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문장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뭐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누고 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분 부정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부정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지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점유와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옆에 있는 법 개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사용을 하는 경우,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인과 사용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문단에서 점유와 소유라는 화제를 제시하면서 점유와 소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문단에 A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보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또다시 구분을 해서 이 점유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개념 자체를 그냥 인위적으로 직접과 간접이라고 하는 점유 옆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직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라고 했습니다. 직접 점유는, 그리고 간접 점유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것은 이쪽,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직접 점유 첫 번째,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경우는 이쪽 케이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처럼 직접 점유가 주인과 일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금처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었지만 직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이 말을 포함하여 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에 비해 라고 해서 간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권, 다시 말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물건을 갖고 있다면 이건 간접 점유가 아니고, 간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경우,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 간접 점유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간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기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이쪽에 해당하는 경우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라고 했고,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소유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점유는 소유권을 공시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여기에서 이 소유권을 직접 점유로 공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겠죠. 직접 점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하면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 다시 말하면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공시받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공시하는 경우는 두 가지, 직접 점유로 공시하는 경우와 간접 점유로 공시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직접과 간접, 직접적인 거겠지, 간접적인 거겠지, 나열이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소유를 직접 하고 있는 경우와 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를 얘기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직접 점유자가 소유권을 공시받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27번의 첫 번째 문제의 선택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부분들이 여기 있는 27번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실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7번과 28번을 같이 풀기 위해서 한 문장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양도의 조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인이 양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효한 양도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양도를 한 거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의 조건 세 가지까지 여기까지가 27번과 28번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 4번 특히 4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소유권을 알게 해주는 걸 다른 말로는 공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하는 건 점유를 통해서 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알게 해주는을 공시라고 하는 것과 일치시켜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문항이었고요. 5번 선택지가 정답인데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된 말이죠. 공시를 해야지 소유권이 이전된다 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도 공시라는 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7번의 5번 선택지 바로 정답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 봤던 우리가 복잡하게 그림은 그렸지만 결국에 기억을 할 수 있었던 A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A 부분에서 28번 문제에 3번과 5번 선택지가 두 개가 일치하는데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경우는 이쪽에 있는 직접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겠죠. 직접 점유자가 있는데 간접 점유자가 반드시 없어도 되는 경우, 반드시가 아니라 없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법소술에서 중요한 부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를 갖춰야 한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선택지와 3번 선택지의 차이는 3번 선택지는 필수, 둘 다 필수.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를 갖춰야 된다니까 조건이라는 게 하나 더 달려있다라고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5번이 답인 이유도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모두의 경우가 해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틀렸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처음에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관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법 영역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밟아가면서 우리가 정보를 계속해서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시켜가는 것. 여기 있는 이 서로 연결하는 표지들, 요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요 밑에 있는 부분들 보면서 29번, 3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